네, 매블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저 트리플 버블의 저자 한상한 소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말경이면 물가가 활화산 터지듯 분출할 것이다. 2023년은 사상 최대 유동성 태풍을 만나며 상하파가 발생을 해서 이런 이 충격의 시기는 22년 혹은 24년이 될 수 있는데 22년에 결국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소장님께서 2020년 말까지 금리 인상 폭은 잘해야 50bp다. 연준은 3%대의 금리 레벨로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 4%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요 시점만 조금 예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지금 보셨을 때 쓰시고 나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걸 보면 어떤 기분이 좀 드십니까? 여기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촉발을 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이제 터지면서 유가, 가스 가격이 튀었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 튀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가스가가 올라가면 뭐가 또 곡물 중에 올라가면 옥수수가 가격이 올라요. 왜냐면 옥수수는 에너지로서의 성격도 있고 곡물로서의 성격도 있거든요. 옥수수가 이제 대체로 사료로 쓰이죠. 그다음에 옥수수에서 알코올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옥수수는 유가에도 연동이 되고 곡물에도 연동이 되거든요. 사료 가격에 연동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움직였는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4월 달에 미국 헤드라인 CPI가 4%를 찍었고요. 4% 좀 넘었나 그래요. 5월 달에 5%대로 왔거든요. 그때는 연준도 그랬고 채권 시장에 있는 그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4% 5%는 아마도 이거는 일단 유가 오른 거니까 일시적이니까 빼고, 다음에 뭐 올라간 건 이것도 일시적이니까 빼고, 중고차 가격 올라간 거 일시적이니까 빼고, 다 빼고 나니까 별로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고 다녔던 거는 4%고 5%고 간에 일단 헤드라인, 지금은 헤드라인을 봐야 될 때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헤드라인을 봐야 되고, 서민들은 헤드라인으로 고통을 받지 코어로 고통 안 받거든요. 그럼 결국 그게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건데, 유가가 뭐 일시적인 이유로 한두 달 뛰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오케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봐야 된다. 그리고 헤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금리에 관한 통화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연준 의원이 또 한국말로 된 이 책을 좀 읽을 리도 없고 예언대로 트리플 버블이 터졌습니다. 터져서 지금 이 책은 현 시점에서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줄 뿐은 사실 미래 어떻게 될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는 조금 없거든요. 요거 이후의 미래는 못 보죠. 그렇죠. 자, 지금 다시 책을 쓰신다면은 이 트리플 버블 후속편의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메인은 이제 경기 상황과 미국의 통화 정책을 메인으로 쓰겠죠. 그거를 쓰기 전에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내가 한 2년쯤 전에 미래를 예측해 놨었는데 그게 어떤 거는 맞았고 어떤 건 틀렸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면 저는 큰 흐름의 매크로를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거는 뭐 그렇게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 진단에서 현재 버블이 붕괴됐나? 또는 추가적인 버블 붕괴가 올 거냐? 지금 일단 버블을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버블 붕괴를 얘기하려면 버블 붕괴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 어떤 게 버블 붕괴고 어떤 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버블 붕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는 조정이지 버블 붕괴가 아니거든요. 붕괴라는 건 정확하게 뜻은 뭐냐면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야 돼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보면 미국 금융기관이 시스템 붕괴로 싹 다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리만 브라더스 문 넘어간 것만 다들 기억을 하시는데 그거 관심 없으시니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들이 싹 하나씩 힘들어졌었어요. 그게 터지고 이게 누적이 됐는데 리만 브라더스에 가서 터진 거는 CDS를 활용을 해서 저기 서브프라임 모게지를 프라임급 트리플 A급 모게지로 바꿔준 구조화 채권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조화 채권이 터지면서 어디까지 그 뒤에 날아갔냐면 미국의 그 보험회사 AIA라고 보험 상품 팔죠. 그 옛날 이름이 AIG예요. AIG가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기관이었고요. AIG가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이었어요. 거기 터졌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싸그리 문 닫았단 말이에요. 또는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의 붕괴. 닷컴 기업들 싹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 게
이게 버블의 붕괴다. 시스템의 붕괴다. 그럼 그런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면 지금의 코스닥, 나스닥, 뭐 미국의 S&P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경기 하강기에 그 조정폭 구간 내에 들어와 있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지난 6월 달에 한번 찐바닥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 이제 쌍바닥을 보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진단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변수들을 봐야죠. 그럼 버블 붕괴는 어디서 터졌냐? 이번에도 버블 붕괴 터졌습니다. 이럴 때 터져요? 크립토 코인 시장에서 터졌어요. 거기서 터진 거예요? 루나테라 터졌죠? 네. 루나테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거 터지면서 3에로 캐피탈 터졌죠. 블록파이 터졌죠. 그다음에 또 뭐야? 셀시우스 터졌죠. USDT 흔들거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나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크립토 시장의 투자 회사나 한두 개 문 닫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스템 붕괴는 어디서 오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 붕괴는 어디서 오냐? 정부가 규제를 아직 만들지 않은 곳에서 와요. 이번에 코인 시장 정부 규제가 이제 없었잖아요. 그렇죠. 코인 시장이 터진 거고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 미국 SEC가 구조화 채권의 위험성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 퍼졌던 거고 그게 터진 거죠. 그다음에 나스닥, 코스닥 닷컴 버블 터질 때는 이 회사들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PT 한번 하면 뭐 몇십억 땡기고 그랬었으니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한 번씩 터지거든요. 이번에 영국이 힘들어하는 거, 영국 연금 그 LDI인가 LTI인가 아직 그게 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장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오케이. 근데 당장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몰라도 왜 터졌잖아요. 이제 규제 나옵니다. 나오면 제도적인 미비에 의해서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커져왔던 데가 시스템 붕괴가 나오는 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일 1호는 코인 시장이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영국이 만약에 망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연기금의 LDI인가 하는 그 구조가 이제 망하게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찌 됐든 저희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게 되고 그게 아니면 지금의 증시는 정상적인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지난 6월 달에 제가 찐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때가 가장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을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오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기 하강에 또 불확실성이 오거든요. 지금은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경기는 어디까지 폭락 망가질 거냐? 이것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불확실성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이 둘 다 거의 찐바닥을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주면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무너질 거냐의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책을 쓰면 요 진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더 무너질 거냐 아니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쓰겠죠. 더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이 트리거가 발생하면 좀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요. 부동산 시장 붕괴가 트리거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부동산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케이스 실러 지수를 봐도 그렇고 그 모든 걸 다 봤을 때 2006년 6월 달이 피크였어요. 버블이 금융시장에서 먼저 터지느냐 기업단에서 터지느냐 부동산에서 터지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에서 먼저 하강하기 시작한 사태예요. 이번에는 부동산이 먼저 터진 거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후행으로 터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불안해해야 될 거는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연준의 바보짓이에요. 연준의 바보지. 네. 항상 연준은 샤워실의 바보잖아. 근데 이번은 바보가 좀 심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천천히 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돈 풀어주던 QE라도 멈추든지 작년 초에. 작년 말까지 QE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아니 물가가 4%, 5%, 6%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제 슬슬 걷어들여야죠. 그렇게 치면 우리 한국은행은 사실은 굉장히 잘했다. 작년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을 딱 이제 안타를 쳤어요. 그리고서는 1루까지 처음에 전력 질주를 안 하고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다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이 올 것 같으니까 다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1루를 돌고 멈춰서 해야 되는데 못 멈추고 지금 2루로 달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가다가 틀림없이 아웃됩니다. 오버런을 했군요. 네, 지금 오버런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번에 금리 상단 터미널을 3.5에서 4.0이면 충분하다라고 봤어요. 실제로 3.5에서 4.0이면 금리는 터미널이에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하단 쪽을 얘기해서 3.5면 충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래서 3.5 정도까지 올리고 많으면 4%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는 내년 1년 동안 금리 인하가 없는 내년 1년 동안은 QT 그러니까 그 통화량 풀었던 거를 빨아들이면서 그거 가지고 또 금리 인상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을 조절해 가면 물가도 충분히 잡고 다음에 연착륙도 가능하고 잘하면 내년 뭐 하반기쯤부터는 골디락스를 다시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다가 비율을 바꿨어요. 얼마 안 지나서. 네. 왜냐면 그 비율을 바꾼 게 언제냐면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를 보고 비율을 바꿨어요. 지금 연준은 뭐 4.5를 넘을 걸로 얘기하잖아요. 잭슨홀 미팅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전까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잭슨홀 미팅 전에 2.5%였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0.25에서 2.5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25bp, 50bp, 75, 75잖아요. 근데 25하고 50을 곧바로 연이어서 했죠. 75 한 방이랑 똑같아요, 효과가. 75를 이미 3번 맞은 상황이에요. 75를 3방 맞으면요, 웬만한 경제 못 버팁니다. 우리 다 죽어났잖아요, 중시도 그때. 그죠. 네. 이렇게 맞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프게 때렸다. 그리고 연준이 시장만 잘 휘어잡고 가면 그러면 한 3.5 정도까지 터미널을 갖고 가면 충분할 거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잭슨홀 가기 전까지 시장이 연준 말을 너무 안 믿었어. 아이 저 바보 이런 그렇죠.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바보 죽겠죠. 네.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유가 시장에서 봐야 됐어요. 원유 시장이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투기꾼들이 노는 동네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판 같아. 투자판 같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헤지펀드들이 잘 노는 데가 그 동네에서 놀잖아요. 걔들이 연준 의장의 입을 지켜보면서 꼼짝 못하고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데 안 떨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유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틈만 나면 유가가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걔들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연준이 시장을 휘어잡지 못했으면 얼마나 바보 취급을 받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연준이 지금 시장을 휘어잡지 못했는데 이제 시장만 휘어잡으면 되겠다. 이게 유가도 130불까지 찍었던 게 이제 한 80달러대, 90달러대 내려 90달러대 정도 내려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시장만 휘어잡아서 유가를 한 80이나 그 아래 70 정도까지만 낮춰주면 그러면 이건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FOMC 때의 점도표도 좋았어요. FOMC 때 금리 인상이 글러먹었어요. 75bp 했잖아요. 자 그러면 FOMC 9월 FOMC가 75를 4방째 맞은 거잖아요. 4방째 맞으면 이게 무지하게 큰 타격이에요.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렇죠. 경제에는 실물 경기가 박살날 정도의 타격을 이미 준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 6달 후부터 효과가 나올 텐데 무지하게 때렸는데 저는 그때 75가 아니라 50bp나 아니면 100bp를 때렸어야 됐다고. 50 아니면 100이요? 네. 75가 제일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시장이 예측하던 대로 따라둬준 거잖아요. 이게 바둑 두시는 분들은 저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둑을 잘 두시는 프로들의 아주 격언이 있어요. 손 따라두면 진다고. 그러니까 가끔씩 바둑 경기 프로들 하는 거 시합 보면은요, 내가 여기다 슬쩍 하고 싸움 걸면은 상대방이 여기서 같이 싸움에 대응을 잘 안 해줘요. 자기 딴 데 가서 둬버려요. 이 사람 손 따라두면 이 사람 꽤 빠지는 거잖아요. 페이스에 말리는 거군요. 그렇죠.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 페이스에 말려 있는 거예요, 연준이. 50이면 여태까지 때는 게 충분히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 나 이제 속도 조절 좀 하고 요게 이 정도 올렸으면 많이 올랐으니 앞으로 한 몇 달 정도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데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하겠다. 50을 하긴 그때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얘기는 좀 이따 하자고요. 하겠다 하든지 대신에 연준이 잭슨홀에서 무섭게 얘기해놨고 점도표도 4.5, 5.0 사이를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50만 해도 시장은 야 이게 진짜 연준이 잠깐 금리 인상 효과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지금 가긴 세게 가겠네. 이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터미널을 높게 해놨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와서 말만 세게 하면 되거든. 그게 아니면 원유 시장이 말을 안 듣고 헤지펀드들 말 안 듣고 있었잖아요. 그냥 100bp를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100bp 올리고 이제부터 잠시 쉴게. 근데 니들 까부면 100bp 또 나온다. 까불지 마라.
그럼 시장이 휘어 잡히거든요. 100이면 놀래잖아요. 시장이 연준 눈치만 보게 슬금슬금 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절절 기게. 못 만들었잖아요. 실하면 시장이 다 기대했던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누가 연준 보고 놀래요? 내가 예상한 대로 왔네? 이거지. 연준이 지금처럼 가다가 정말 연준 위원들이 다 떠들어대는 대로 시장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연준 위원이 지금 떠드는 대로 그럼 가야 되거든요. 그럼 4.5, 5.0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4.5, 5.0 가고 나면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살납니다. 원래는 3.5에서 4.0 사이를 터미널로 놓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고 연중으로 내년엔 금리를 좀 천천히 좀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면 경기가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덜 죽을 테니까 그리고 QT 가지고 시장을 조절한다. 원래 이제 그게 생각하던 예상 경로였는데 이번에 FOMC 금리 결정을 한 거를 보고 제가 바뀐 거, 그 시장 반응을 보고 바뀐 거는 4.5를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4.5를 넘어가잖아요. 내년 경기가 심각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겠네. 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는 또 빨라질 수밖에 없지. 경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본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연준이 지금 자꾸 계속 고용 시장을 보면서 금리를 얘기하고 그렇죠. 고용이 탄탄한 걸 논거로 되지 않습니까? 바보짓이에요. 천하의 바보들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 고용은 후행이에요. 여기서 금리를 막 때려 올려놓으면 6달 이게 경기가 죽고 난 다음에 고용이 죽는다. 그러면 이 뒤에 거 오는 거를 보고 때린다는 거는 최소한 6달에서 1년 뒤께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계속 올려놓고 나면 이 뒤엔 박살날 텐데 지금 올려놓으면 고용시장이 뒤에 가서 죽을 걸 알아야죠. 그게 첫째. 두 번째, 고용시장 그렇게 잘 안 죽어요. 저기 베버리지 커브라고 있어요. 이 축으로는 구인율, 그다음에 이 횡축으로는 실업률 이렇게 놓고 매달 점을 찍습니다. 좌표에.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률이 낮고 구인율은 높으니까 그렇죠. 이 축의 이쪽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부터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질수록 우회항으로 갑니다. 하향으로. 구인율 떨어지고 실업률 높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미국 경기 한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재고 출하 사이클을 보죠. 왜냐하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라서. 그렇죠. 근데 미국은 베버리지 커브를 보는 게 경기 사이클을 보는 방법이에요. 닷컴 버블 때 베버리지 커브 상에 최고 때가 실업률이 한 3%단 중반 좀 안 됐고 닷컴 버블 터지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한 6.5% 정도 근처까지 갔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왔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 실업률이 한 3.5% 마찬가지 약간 더 위로 올라갔었어요. 3.5% 4% 사이.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갔냐면 한 10% 단까지 갔어요. 팬데믹이 터지면서 실업률이 한 15% 16%까지 그냥 급락을 했고 다시 되돌아와서 바로 직전에 이 구인율이 어디까지 갔냐면 뭐 한 7% 단 이렇게 갔어요. 커브가 점점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여왔어요. 구인율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쪽으로.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긴 한데 근데 팬데믹에 지금 구인율이 저렇게 높은 거는요 사람들이 일하러 돌아오질 않아서 그렇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공급망 붕괴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바깥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 없으니까 다 외국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한 1년, 2년 이상 걸려요. 그럼 거기가 공급망 붕괴인데 금리 아무리 올린다고 구인율이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실업률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업률 떨어지는 거 보고서는 나는 구인율 떨어지는 거 보고 실업률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어떻게 멈춰야 한 2년 동안은 계속 금리 인상이 돼요 저러면. 근데 그러지 않고 실업률이 확 올라갈 정도로 하려면 금리 인상이 5% 단 가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경기를 박살을 내지 않고 그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지금 금리 정책 쓰겠다? 바보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 정책을 쓰는 거. 그러면 경기는 박살나게 죽는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75ppb 3번 맞아서 2.5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경기 충격이 큰데 지금 75를 또 때렸잖아요. 9월 달에. 이게 경기 충격 무지하게 큰 건데 이거를 갖다가 내년에 경기 충격 온다 이미 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보세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5조 하던 게 10조 8천억으로 떨어졌잖아요. 저게 경기 충격이고 이 충격이 뭐냐면 그 앞단에 지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온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박살 나 있다고 경기는 이미.
여기서 경기를 더 죽여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지고 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8조 단, 6조 단, 7조 단 내려가게 하이닉스 적자, 마이크론 적자 다 적자납니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